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은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참 숨가빴던 87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서울시 정합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벅차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여름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6월 항쟁은 마침내 집권 세력의 양보를 얻어냅니다. 6.29 선언은 그 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태우 후보의 용단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배후 조정이었다. 이도 저도 아닌 두 사람 간의 공동 연출이었다. 미국 CIA의 공작이었다 등등 참 많은 설들이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에 의한 전두환 씨의 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태우 대표가 결단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 이래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던 사실도 있었죠. 6.29 선언을 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두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두 분 훌륭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생색도 낼 수 있고 공치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체와 그 그림자가 구별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단독 결정이셨습니까? 이 사람 지켜봐 주세요. 대통령과 협의는 하셨습니까? 결심 과정은 대단히 외로운 것이었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쿠데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6.29 선언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언제 구상하신 겁니까? 내 육성 정언에 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육성 증언이란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퇴임 후 6년이 지난 1999년 6.29 선언을 회고하며 녹음으로 남긴 기록을 말합니다. (6.29) 선언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6월 10일 날 나를 위한 축가연이 열릴 힐튼 호텔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였다. 시내가 온통 체류탄 가스 냄새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부터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노태우 후보는 6월 항쟁이 시작된 바로 그날인 6월 10일 일찌감치 직선제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어긋나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위대 가운데는 일반 시민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직장인들도 나한테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이 노 후보에게 직선제 수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6월 15일쯤이라고 하니까 노 후보가 직선제를 결심했다는 날짜로부터 한 닷새 정도 뒤의 일이 됩니다. 노 후보가 그 제안을 수용하던가요? 공보비서관한테 물어보시오. 당시 청와대 공보비서관이었던 김성익은 전두환 대통령이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 형식의 회고록을 낸 바 있습니다. 노 대표를 안가로 불러 얘기했다. 그게 6월 15일경이었을 것이다. 전 대통령은 처음 노 대표한테 김대중 씨를 사면 복권시키고 직선제를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노 대표가 펄쩍 뛰면서 직선제를 꼭 해야 되느냐고 반대, 이를 설득하는 과정을 겪었음을 87년 노 후보는 그보다 닷새 전에 직선제를 결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펄쩍 뛰면서 반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두 증언이 서로 악유가 맞질 않습니다. 당시 노 후보의 측근에게 물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글쎄, 그것은 두 번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사람의 기억이란 희미해질 수도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윤색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말만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얘기 속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언행들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그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행적과 그 시대에 급박했던 상황들을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니까요. 자, 지금부터 6월 항쟁의 시작점이자 상징과도 같은 장소였던 바로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찌는 듯한 초여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하던 시위대 중 일부가 명동성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이나 지휘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위를 하느라고 신발짝도 잊어버리고 옷도 찢겨지고 목도 마르고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우선 앉아서 좀 쉴 것이 필요했겠지요. 자연스럽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 발길이 그렇게 성당으로 옮겨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튿날 일반 시민들이 명동 성당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로 명동 부근에서 일하던 직장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동 성당이 시위의 중심인데 저기 학생들이 철수하고 나면 중심지가 없어진다. 우리라도 저기를 메꾸자. 구호가 아주 심플했거든요. 단순했습니다. 누구든지 하기가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뭐 호원철폐, 독재 타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물자와 성금을 보냈습니다.非常に感動的なシーンでしたよ。ビルの屋上の美容室からちゃんみこ、バラの花が投げられたり、きちっとネクタイ清掃したサラリーマンたちがデモに参加し始めで、その状況を見て、もうこれは中産層に学生運動のレベルを超えたと、中産階級の抵抗が始まった。 60 항쟁 직전 한국의 중산층에 대한 의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시민 의식은 이미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라는 의제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항쟁은 이전의 학생 시위와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학생 운동이 좀 과격한 그런 투쟁 형태를 취하고 구호나 노선에 있어서도 아주 급진적인 이런 그 방법을 채택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일반 학생들하고 학생 운동 세력이 이렇게 많이 괴리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시위대 지도부는 스스로 비폭력을 내세우며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시위 학생들이 쓰던 용공적인 용어나 구호를 막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해방구라는 말을 쓰고 그런 거에 반대했다는 게 북한에서 쓰는 그런 거를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받는 그런 것은 우리 쪽에서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게 됐던 거죠. 꽃과 방패, 어색하지만 무언가 여유가 느껴지는 조합. 이때까지만 해도 시국이 그렇게 급박하게 전개되리라고 예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88 행사 이후에 개헌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이런 그 용의를 본인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직선제를 결심했다더니 이날의 기자회견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10일의 결심 자체가 허구였던 걸까요?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신중함이었던 걸까요? 후자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때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숨길 줄도 아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페인트 모션도 필요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여당 측에서 최초로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닷새째 시위 상황이 진정되질 않자 청와대에선 비상시국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가 열립니다. 대통령 이하 관계장관, 치안 및 군 관계기관장이 모두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행해진 고위 관료들의 상황 보고에서 위기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6월 13일에는 도시 게릴라 양상을 보이고 있고 최고 1만 2천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부 시민이 동조 가담하거나 고무하는 것으로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후 시위가 격화되면서 행정관료뿐 아니라 군 고위급의 상황인식도 이와 비슷해집니다. 하루 사이에 부산이 마비가 되고 곳곳에 파출소가 파괴가 되고 급기야는 오후에 부산시청이 데모대에 의해서 장악되기 직전까지의 위태로운 내우 외환을 불이킬 수 있는 데모로 발전이 되었다. 이런 상황 보고를 접하게 되면서 전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사생결단하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전대원 대통령도 충격이 컸어요. 이게 예사롭지 않다. 적당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날 비상대책회의는 상황의 심각성만 확인하고 특별한 대책은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 뒤 비서관들이 부속실에 따로 모였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에 직선제에 관한 의견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말이 우리 직선제를 받아도 우리 성산이 있고 또 이것이 수습의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설명을 한참 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서 승리하면은 이것이 정치에 참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이야. 예술을 보는 것 같지 않느냐 하니까 박영수 실장이 그럼 자기한테 좀 메모를 좀 해달라. 메모는 그 길로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방위 대피 훈련 때 김용갑은 지하 벙커에서 대통령과 마주칩니다. 그때 지하 벙커에 이제 또 대통령이 청와대 이제 수석들하고 다 들어갔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지 바깥에서 지금 말이 막 그 소요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말이지 참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겁을 먹지 마 말이야. 그리고 그런 보고 하지 마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전두환 대통령은 이때까지만 해도 직선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시국은 갈수록 급박해져 가고 있었지만 전 대통령은 자주 하던 대국민 담화 한 번 하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의 시국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가 생각하던 대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닷새째 철야로 계속됐던 명동성당 시위가 마침내 고비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측이 시위대의 안전 귀가를 보장하자 시위대는 경론 끝에 투표로 자진 해산을 결정합니다. 학생들을 귀가 조치시킬 때에도 젊은 사제들이 버스에 나눠 타는 걸로 했습니다. 나눠 타서 어느 지점에 내려줘서 학생이 집에까지 안전히 가는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그 사제단들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그 뜻도 철저했었던 것이죠. 농성 해산은 시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그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 안가에선 노태우 대표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하는 술자리가 마련됩니다. 그 자리에서 전 대통령은 나는 카드를 다 썼다. 앞으로 시국 대책은 노 후보 중심으로 하라고 주문합니다. 직선제 개헌을 받느냐 아니면은 현행 헌법대로 가느냐에 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밀었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습 방안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이 항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전국 16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정경들이 한 200명이 잡혔어요. 포위당해가지고 그 안에 전부 다 끌고 했습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학생들 또 가서 막 무차별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될까 봐 제가 가서 그 정경들 떼지 말라고 계속 그 지키면서 말리고 했습니다. 공권력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군사정권의 반격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6월 18일을 전후해서 면회 오시는 변호사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계엄설이 나돌고 있다 하셔서 그땐 참 무서웠어요. 무섭고 소름이 끼쳤죠. 다른 무슨 방법이 없죠. 어차피 집에서 잡혀가서는 안 되고 걸어갈 바에야 그렇게 할 바에야 길에서 싸우다가 잡혀가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비상조치설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오히려 격화됩니다. 부산에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면교차로 간선도로를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그날 NHK 뉴스가 부산 시위를 긴급 속보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본의 각 신문들도 부산 시위를 일면 머릿 기사로 올립니다. 東京にいる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の特派員たちがソウルに出張してき始めたのね。そういう現象は明らかになりました。僕がプサンに行った時もイタリアの通信社の方が連絡をしてきて一緒に連れてってくれっていうので、その人は韓国ができないので、それで彼と一緒に動いたことありますよ。 이튿날부터는 거리에 외신 기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한국의 시위 상황이 전 세계의 톱 뉴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직선제를 거론했다가 핀잔을 들었던 김용갑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습니다. 전 대통령한테 고향이 방문을 누가 다루냐요? 뭐 내가 다룰게. 작심한 그는 바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만일에 직선제가 되면은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좋아. 너 지금 이 사실을 노태우 대표에게 가서 보고하라.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오는데 내 특명이라 해라. 대통령 특명이라고 그래. 그런데 노 후보를 설득하라는 특명을 내린 바로 다음 날 전 대통령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비상 소집합니다. 철회로 진행되던 시위가 새벽까지 이어지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평화적인 방법이든 어떤 다른 추가적인 방법이든 한 것이 바로 지역 유수령 군 동원 예비 명령을 발동한 것이죠. 6월 19일에 명령을 받아서 소요 진압 작전을 한다. 다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행한다 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그걸 한다 하는 명령은 받았다고. 그 명령서를 내가 움켜쥐고 있지. 그건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그것이 작전 명령지에 따르면 비상회의에서 거론된 위수령과는 달리 실제로 하달된 것은 계엄령 준비 명령이었습니다.
위수령은 군이 단순 치안 유지 활동만 하지만 계엄령은 군이 사법 행정을 완전히 장악 통제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낮에는 직선제를 설득하랬다가 밤에는 군부의 출동을 준비시킵니다.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국은 갈수록 급박해져 가는데 해결책은 손에 잡히질 않다 보니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4.13 호헌 조치가 자충수가 돼서 스스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전두환 대통령에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딱 2개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군 출동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선택할 때 2가지의 커다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의 태도였고 그 2번째는 더욱 실질적인 것인데 바로 대한민국 군부의 태도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전통적으로 현상 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레이건 정부는 한국의 상황에 개입을 자제하는 조용한 외교 노선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그 해외 동맹국에 있어서 민주화가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정과 질서가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양쪽 다 문제다. 6월 항쟁 초기 미국 정부의 양비론적 시각입니다. 미국 정부는 사실 애매한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화 의지는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직선제로 지금 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더랬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5.18 광주 민주항쟁이었습니다. 반미구호가 별로 없던 한국에서 미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 광주항쟁 이후였던 겁니다. The United States wanted to oppose North Korea and China and Russian communism, and it was willing to turn a blind eye to what the authorities did in South Korea in order to stop communism. 6월 항쟁이 세계적인 톱뉴스가 됐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언론들은 한국의 상황을 중산층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시위대 편에 서 있었습니다. Public opinion has a huge role to play in what is U.S. foreign policy. The press is usually very critical of any country that is a dictatorship. Public opinion in the United States, they just don't like dictators. And that means that the U.S. government has to be careful in how they deal with those countries. 여론의 향배는 먼저 미국 의회를 움직입니다. 상하원 합동회의는 한국의 인권이 증진될 때까지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행정부에 압력을 가합니다. 언론과 의회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는 어떤 성명도 발표하고 또 언론의 그 보도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레이건 행정부도 조용한 외교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 지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죠. 그러자 미국 정계에선 그러한 지지 의사가 일관된 채널 없이 마구 쏟아지게 됩니다. Our biggest problem was people from Washington insisting on coming to Korea, and some of them had different agendas. We had congressmen and senators from both parties, politicians, high-ranking officials. All of them wanted to come and impress this upon the Korean government, and we kept trying to push them away because we really thought that it was going to turn out successfully, and we didn't want any mixed messages or different agendas to come up in other discussions. 워싱턴 사람들이 직접 한국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국무성이 선택한 방법이 레이건 대통령의 편지였습니다. 외교적 수사로 일관된 레이건 친서는 완곡한 표현으로 미국의 입장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 우리는 이 방향으로 유의미한 조치라면 모두 지지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친서를 전달한 릴리 대사의 어조는 친서 내용보다 한층 분명했습니다. And he didn't say much of anything. And then I emphasiz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hat a crackdown not take place in places like Busan, where it was getting violent. That would be bad for Korea, and it would challenge the American South Korean security arrangement.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는 점점 강한 어조를 띠게 됩니다. 군은 군사정권의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정권으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군 내부의 동향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많았습니다. 쿠데타 일어난다는 소리. 혹시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그때 이제 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이 제 전방인 사람이 하겠습니까?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민병도는 전두환 여단장 밑에서 대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계엄령 준비 명령을 받자 그는 즉시 육사 동기생인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고명승 장군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자칫 잘못하다 나라가 큰일 나는 거다. 망한다 말이야. 그러니 계엄령을 내려서 계엄군으로 하여금 이걸 진압하도록 하는 건 막아라. 그리고 이것은 내 부하들도 같은 생각이다. 군부의 군 투입 반대 의견 역시 그 배경은 광주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유혈 진압의 과거가 불과 7년 전의 일입니다. 또다시 무력 진압으로 국민의 피를 흘린다. 그것은 군부로서 다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을 겁니다. 군인을 투입하면은 자칫 본의 아니게 일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 그럼 광주에서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사태가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어. 수습하기 어려운 단계. 그것은 항명을 포함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선포해서 자기 자신의 정권을 연장할 생각을 했거나 다른 행위를 했다면 군인들이 거기에 충성할 수가 없죠. 그 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거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완료됐던 군 출동 준비는 결국 오후가 되면서 보류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사실상의 시위대에 대한 엄포용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선거 도장에 새겨져 있는 문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직선제인데요. 문제는 노 후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체 노 후보의 의중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대통령이 특명으로 민정수석을 보낸 일로부터 시작해서 노 후보의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계엄령 준비명령이 하달되기 하루 전날 민정수석 김용갑은 대통령 특명을 안고 노 대표를 찾아갑니다. 한장 설명하니까 내가 그
민정당 당원들에게 160만 당원들에게 내각제만이 말 1년 내내 말이야. 이 전국을 안전하게 끌어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말이야 이거. 그게 걱정이다 하더라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때. 이튿날 이른 아침 한 중년 신사가 노 후보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합니다. 군 투입을 위해 청와대에 군 고위 관계자가 비상 소집된 시점이었습니다. 노 후보의 처남이자 군 동기생인 김복동. 그는 신군부의 정치 개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정치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가 직선제를 건의했고 두 사람은 1시간 반에 걸쳐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논이 오갔던 걸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는 이게 직선제가 당선 가능성 솔직히 얘기해서 좀 이게 희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저하게 됐지. 두 가지 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른 아침 빈속에 두 사람이 피운 담배가 64개 비었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직선제에 대한 고민은 있었으나 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군 투입 계획이 보류되고 몇 시간 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설득하기로 하고 노 후보를 청와대로 부릅니다. 대통령도 호출이 있었어요. 그 가니까 어디에 노태우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도자가 말이지 내각제를 주장하다가 또 직선제를 주장하면은 정치 노선이 뭐냐 이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게. 각각 이 나라가 지금 봉전단과에 휩쓸려 가지고 운명이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지도자의 정치 노선이 그리 중요합니까? 저거 하니까 이 양반이 또 그래 말이지. 지도자 정치 노선이 중요한 건 아니지. 또 이 양반 또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틀 후 민정당 의원총회에서도 직선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당 내에서의 논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직선제 선언을 해야 된다. 그것이 6월 21일 날입니다. 발언이 끝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의총 그 회의장에서 쭉 나오니까 한 사람도 나하고 얘기를 안 해. 나하고 얘기했다면 죽는 줄 아는 모양이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쯤 되면 노 후보가 직선제를 반대한 것이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페인트 모션은 분명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노 후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노 후보의 두 가지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카드.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로 그랬죠. 임기 중에 갑자기 노선을 바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변경, 번복, 보류, 연기, 취소.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이 하도 잦다 보니 노 후보로서는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대통령에게서 직선제를 제안받은 다음 날부터 노 후보는 나름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장춘체육관에서
엉터리로 대통령이 되면 자손만대 오점을 남길 테니까 차라리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직선제를 채택을 해서 직선제 선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노 후보의 답변이 아주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한번 말씀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기에 전두환 대통령 내가 만나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지. 대통령이 설득할 때는 반대해놓고 거꾸로 여기서는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전 대통령의 속내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노 후보의 의구심은 측근과의 대화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노 후보의 연대장 시절부터 그를 보좌해온 군부 내의 측근 김진선. 그의 건의 방식은 현역답게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좀 이제 여러 가지 난색을 표시하는 가운데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일을 저질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당대표를 잡아가시면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대표께서 너는 준비가 다 됐느냐? 그 뭐 일개사단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심각하셨어요. 절대 권력자 아래 만년 2인자. 노 후보에게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은 곧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연결됐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내가 볼 때는 거기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의구심의 바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있고 예를 들면 노신영 그때는 총리야. 노신영 총리도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그 외에 또 딴 사람 생각도 있고 장세동 이야기도 있고 뭐 있으니까 노 후보에게는 의구심 말고도 정리해야 할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명분이었습니다. 직선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계기와 명분이 있어야 했는데 노 후보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내각 책임제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개헌 전국 내내 견지해왔던 노 후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입장을 바꾼다? 글쎄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대통령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직선제를 받아들인다 한들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랬던 그가 어떻게 명분을 확보하고 이 직선제 카드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노 후보는 나름대로 각계 인사들을 만나서 시국 수습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만나야 될 사람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씨는 정권의 실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전국, 긴장 상태에 있는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는 결코 노태우 씨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 니들이 그렇게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노 후보는 조건 없는 여야 총재 회담을 촉구했지만 김영삼 총재는 이를 거절합니다. 결제를 받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결제를 하는 사람한테 대화를 하겠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불쾌했을 겁니다. 김 총재를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민 전체가 김 총재에게 매여 있습니까? 노 후보는 시국 문제 전면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6월 24일 오랜만입니다.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의 영수회담이 성사됩니다. 영수회담에 대한 제야의 시각은 부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면할 수도 없는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두환 씨가 이쪽 6월 항쟁 세력을 이렇게 분산시키거나 결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 술책으로 지금 자꾸 영수회담 의논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 그나마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의 그 뜻을 받는다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회담 분위기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3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나자마자 언론은 서둘러 결론을 내립니다. 시국이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면 노 후보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도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해버리는 날이면은 그것은 노태우가 아주 난처하게 되고 힘이 없어지죠. 노태우 쪽은 나는 찌그러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회담이 끝나고 2시간쯤 뒤에 김 총재 측에서 회담 결렬을 선언한 겁니다.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조치 해제하라. 이거 수용한다 소리 안 했다. 직선제재 해연조고. 그리고 김대중 씨 연금 해제. 단 하나도 수용한 게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느끼는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는 하지만 좋았던 거 하고 극명하게 받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건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성공적인 회담이라 판단했던 청와대 비서실은 적지 않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 발표 후에 이종률 청와대 대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발표를 해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이 때문에 예정된 다음 일정까지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2시 40분에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는데 대변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종률 대변인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아침 10시에 김영삼 총재와 영수회담을 한 거 그 발표문 때문에 김영삼 총재 측하고 지금까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영수회담 결렬은 노 후보에게 시국 문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온 명분. 이제 그걸 어떤 모양새로 붙잡느냐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두환 대통령은 또다시 노 후보를 청와대로 부릅니다. 노 후보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것은 전 대통령일 겁니다. 의도였던 아니었던 전 대통령의 유보적인 태도 때문에 영수회담이 결렬됐으니까요. 이제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노 후보의 암중 모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양측의 증언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전 대통령이 나에게 불쑥 직선제를 해도 나 이기지 않겠어 하는 얘기를 꺼냈다. 나는 변함없는 생각입니까? 앞으로 그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으십니까? 생각하며 전 대통령의 말을 재확인했다. 그랬더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린 오늘 6월 항쟁 기간 동안에 드러난 두 사람의 행적을 쫓아보았습니다. 대세에 휩쓸리면서 우왕좌왕하고 암중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단독 결정설, 배후 조종설, 공동 연출설과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거론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커다란 전환점이 돼준 6월 항쟁과 6.29 선언.
항쟁은 실체였고 선언은 그 그림자였습니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 대표가 독자적으로 선언하고 나중에 전 대통령이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전 대통령과 합의를 했다. 사전 시간을 끌면 보안이 새어나가니까 곧 해야겠다. 그러니까 발표문의 전문 초안을 속히 작성해 달라. 국민 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 이것으로 제목을 구상해서 전문 초안을 가지고 연희동 노태우 대표 자택에 가서 한문 쭉 읽어주고 초안을 보여드리니까 아주 대만족을 하셨습니다. 관계무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율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한고비는 느꼈구나. 근데 앞으로 잘해야 될 텐데. 미국 속담 위하면 Success has 1,000 fathers, and failure is an orphan. You have something similar in Korea, I think. And in this case, I think there were a lot of heroes, but the biggest hero was the Korean people, because if they had not been prepared to take to the streets, this might have turned out differently. But as a result, we have a full and complete transition to democracy in Korea today. 미국의 한 언론은 전 세계 시민혁명 가운데 이처럼 유혈과 혼란이 적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역량이라면 지금 우리들 사이에 남아있는 간극을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후에 6.29 선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항복 선언. 이제는 항복이 아니다. 소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치 예술이다. 또 다른 승리로 더 궁극적인 승리로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서로 한 발짝 후퇴해서 이루어낸 하나의 무혈 명예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6월 시민항쟁은 대한민국 정치 민주화를 향한 커다란 초석이 됐죠. 우린 지난 세기 중반 탄생한 60여 개 신생국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했습니다. 그것을 더욱 성숙하게 일구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과제입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